미국 사회를 뒤흔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90%에 달하는 국민들이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엔 명령 불복종으로 군법 재판을 받던 한 미군 병사와 그의 사연을 파헤치던 한 군사 전문 기자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레베카 앨런입니다. 군사 전문 기자로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군사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죠. 저는 처음 브라이언 맥도웰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저 또 하나의 기사 제목으로만 여겼어요. 미군 병사, 철수 명령 불복종으로 군법 재판 회부. 워싱턴 포스트 뉴스룸에 던져진 이 제목은 매일 보던 수많은 헤드라인 중 하나였죠. 하지만 그날 밤 제 책상 위로 익명의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갈색 봉투 안에는 작은 메모 한 장이 들어있었고 거기엔 간결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모든 불복종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편집장 마이클은 제게 이번에는 각도를 달리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조언했어요. 요즘 주한미군 철수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으니 브라이언 맥도웰의 사례로 군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써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일었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보이지 않는 면이 있기 마련이죠. 저는 마이클의 사무실을 나와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브라이언 맥도웰, 28살, 캠프 험프리스 소속 상병. 그의 파일에는 모범적인 근무 태도라는 평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갑자기 명령에 불복종했을까요? 국방부 내 제 정보원에게 연락했어요. 톰은 항상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맥도웰의 케이스가 좀 특이하다고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 명령 불복종으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브라이언의 사진을 응시했죠. 군복을 입은 그의 얼굴에는 무언가 담담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고 익명의 번호였습니다. 전화 속 목소리는 브라이언 맥도웰이 한국을 떠날 수 없었던 진짜 이유를 알고 싶다면 직접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라고 했어요. 그곳에 답이 있다고 했죠. 전화는 그렇게 끊겼지만 제 마음속에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편집장에게 한국행을 요청했어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고 싶다고,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싶다고 말했죠. 마이클은 잠시 망설이다 동의했어요. 다만 저희는 신문사이니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때로는 불복종이라는 행위 자체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이유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저는 브라이언 맥도웰이 불복종했던 진짜 이유를 찾아 낯선 나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를 맞이한 것은 서울의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추웠지만 그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도시는 생동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에 올랐는데 기사님은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네요? 여행이세요? 택시 기사님이 룸미러로 저를 힐끗 보며 물으셨어요. 저는 간단히 취재차 왔다고 대답하자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요즘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많이 궁금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브라이언 맥도웰만이 이 나라에 호기심을 가진 건 아닌가 봅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은 마치 시간의 층이 겹쳐진 것 같았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전통 한옥의 기와지붕이 보였고 번화가와 조용한 골목이 공존하고 있었죠. 브라이언은 이 도시의 어떤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저도 모르게 궁금해졌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캠프 험프리스로 향했어요. 미리 연락해둔 데이비드 라이언 중위가 기지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미국에서 온 기자를 환영한다고 했지만 목소리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앨런 기자님, 잘 오셨어요. 본국에서 오신 분들은 항상 반가운데 그는 말끝을 흐렸죠. 맥도웰 건은 좀 미묘한 문제라서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어떤 편견도 없이요. 라이언 중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라이언의 생활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다만 군사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이해해주세요. 브라이언의 사물함은 군인답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한국어 학습 노트와 요리책은 그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열어보았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한글과 발음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요리책에는 된장찌개 레시피 옆에 메모가 남겨져 있었죠. 다진 마늘은 조금만, 할머니가 매운 거 못 드신다고 하셨지.
브라이언은 한국어를 꽤 열심히 배웠나 봐요? 저는 라이언 중위에게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기본적인 회화만 배우는데 브라이언은 달랐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존경심이 느껴졌죠. 그는 정말로 한국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매주 휴가 때마다 서울로 나갔는데 특히 아현동이란 곳을 자주 찾았죠. 저는 메모장에 아현동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브라이언이 왜 귀국 명령에 불복종했을지 물어보았죠. 라이언 중위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공식적으로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해야 하지만 때로는 사람이 단순한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에 충성할 때가 있다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휴대폰으로 워싱턴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편집장 마이클이었죠. 그는 취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사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지 물었어요. 저는 아직 취재 중이라고, 생각보다 복잡한 이야기인 것 같다고 대답했죠. 마이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우리는 군 기강에 관한 기사를 원한다는 것. 이 기사는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논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강조했어요. 전화를 끊고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죠. 저 멀리 한강 위로 빛나는 불빛들이 물결처럼 일렁였어요. 브라이언도 이런 풍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내일 아현동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때로는 공식 기록보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더 진실한 이야기가 숨어있기 마련이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아현동으로 향했어요.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고 지하철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지도 앱을 켜고 브라이언이 자주 찾았다는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의 부엌이라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된장찌개와 김치의 향기가 저를 반겼죠. 가게 주인인 박영자 씨는 60이 넘어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브라이언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박영자 씨는 브라이언을 알아보며 밝게 반응했습니다. 그가 갑자기 오지 않아 걱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브라이언이 귀국 명령 불복종으로 군법 재판 중이라고 설명했어요. 박영자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그녀는 브라이언이 이곳에서 요리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 작은 노트를 가져왔어요. 브라이언이 적어둔 레시피라며 보여주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비빔밥 모두 한국말로 정성스럽게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보았죠. 브라이언의 글씨는 단정했고 각 요리법마다 작은 일러스트까지 그려놓았습니다. 된장찌개 레시피 옆에는 박 할머니 특별 비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영자 씨는 브라이언이 매주 토요일마다 왔다고 말했습니다. 요리를 배우고 한국어도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브라이언은 항상 한국은 자신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불러주는 곳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미군 병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 브라이언으로서 인정받는 느낌이었을까요? 박영자 씨는 브라이언이 마지막으로 왔을 때 뭔가 달라 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귀국 명령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저는 박영자 씨가 브라이언에게 가르쳐준 요리를 맛보았어요. 된장찌개는 깊은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맛에 브라이언은 어떤 기억을 담았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박영자 씨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브라이언이 아현동 공동주택에 사는 김말순 할머니도 자주 찾아갔다고 알려주셨어요. 그 할머니는 브라이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주소를 받아 적었죠. 공동주택으로 향하는 길, 서울의 좁은 골목길은 현대적인 도시 한가운데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오래된 벽돌 건물들 사이로 빨래가 걸려 있고 화분에는 파릇파릇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의 집은 작지만 정갈했습니다. 여든이 넘은 할머니는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맞이했지만 브라이언의 이름을 언급하자 금세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브라이언이 보냈는지 물으며 그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리고는 들어와서 차라도 한 잔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거실에는 브라이언과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명절 때 찍은 듯한 사진에서 브라이언은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브라이언이 자신의 손자 같은 아이였다고 말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내오며 이야기했습니다. 매주 고구마를 사왔다고 합니다. 자신이 고구마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그 뒤로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가져왔다고 하네요. 할머니는 문 옆에 놓인 빈 고구마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브라이언이 마지막으로 가져온 것이라며 아직도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버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주섬주섬 일어나 찬장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표지에는 한글로 추억이라고 적혀 있었죠. 할머니는 앨범을 조심스럽게 펼치셨고 그 안에는 브라이언과의 다양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브라이언이 처음 찾아왔을 때 자신도 좀 경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져온 초콜릿을 먹고 마음이 열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초콜릿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브라이언이 할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그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고춧가루가 묻어 있었고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브라이언이 김치 담그는 법도 배웠냐며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모든 걸 알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한국 음식 만드는 법, 명절 때 지키는 풍습, 심지어 할머니가 어릴 때 겪은 전쟁 이야기까지도요. 할머니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브라이언이 할머니의 기억이 사라지면 역사의 일부도 사라지는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브라이언이 뒷마당 작은 텃밭에서 무언가를 심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이 브라이언이 심은 고구마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떠나도 할머니가 먹을 수 있게 심어둔다고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창문 너머 뒷마당을 가리키며 아직도 자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라이언이 정말 떠날 생각이 있었는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브라이언에게 이곳은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었던 거죠. 그에게 한국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혹시 브라이언이 왜 한국에 남고 싶어 했는지 말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명확히 말하진 않았지만 한 번은 미국에선 자신은 그저 숫자였지만 한국에선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더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브라이언에게 특별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이 미선이라고 청량리 헌책방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좋아했다고 하네요. 저는 그 말을 듣자 브라이언의 이야기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라이언이 마지막으로 왔을 때 할머니에게 사람이 자기 조국보다 다른 나라를 더 사랑하면 배신자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사랑은 국경을 모른다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곳이 조국이라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작은 거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문 너머로 뒷마당의 고구마 덩굴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사진 한 장을 주셨습니다. 브라이언이 할머니와 함께 찍은 생일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한글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글씨를 읽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맞다고 하시며 브라이언에게 우리는 가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불복종한 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청량리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브라이언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명령에 불복종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속한 곳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미국이 아닌 한국이었죠.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국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속감 그리고 사랑입니다. 브라이언은 그 두 가지를 이곳에서 찾았던 것이 아닐까요? 청량리역에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역 앞은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작은 가게들이 골목마다 즐비했습니다. 저는 김말순 할머니가 알려주신 주소를 따라 시간의 책장이라는 작은 헌책방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물 2층에 자리한 책방은 바깥 세상의 소음과는 거리가 먼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 특유의 묵직한 향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책장들은 천장까지 이어져 있었고 오래된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카운터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정미선 씨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정한 외모와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저를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을 소개하고 브라이언에 관해 취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선 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곧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브라이언이 군법 재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선 씨는 저를 안쪽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창가에는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이 브라이언이 가장 좋아하던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여기 앉아 책을 읽곤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한국어 교재로 시작했지만 점점 한국 역사책과 문학 작품으로 관심이 넓어졌다고 하네요. 미선 씨는 작은 서랍에서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브라이언의 필체로 가득한 노트였습니다. 한국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과 인물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브라이언의 생각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브라이언이 한국 역사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고 설명했죠. 특히 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발전 과정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미선 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브라이언이 종종 이 나라의 역사는 회복력의 역사라며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노트를 넘기며 브라이언의 필체를 따라갔습니다. 그의 글씨는 점점 더 유창한 한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글로 적힌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언젠가 나는 한국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브라이언의 꿈이었는지 미선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하며 그가 제대 후에 한국에 남아 대학원에서 한국사를 공부하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과 미국의 학생들에게 양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저는 왜 귀국 명령에 불복종했는지 물었습니다. 제대 후에 돌아올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미선 씨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제대 후에 한국에 돌아오려면 최소 1년 이상 미국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이어 말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고 브라이언은 그녀와 헤어지기 싫어했으며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미선 씨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이 귀국 명령을 받기 일주일 전 그녀에게 청혼했고 그녀는 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명령이 내려왔다고 하네요.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브라이언의 이야기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손에는 미선 씨가 건네준 브라이언의 노트가 있었고 가방 안에는 김말순 할머니가 주신 사진과 박영자 씨의 레시피 노트가 담겨 있었죠.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은 단순한 기사로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깊었어요. 워싱턴 도착 다음 날 저는 편집실로 향했죠. 마이클은 제가 들어서자마자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취재가 어땠는지, 기사는 언제쯤 볼 수 있을지 물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죠. 브라이언 맥도웰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명령에 불복종한 군인이 아니었다고요. 마이클의 표정이 경직되었어요. 우리가 합의한 기사의 방향성을 기억하냐며 군 기강 확립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일깨웠죠. 저는 현장에서 본 진실은 달랐다고 반박했어요. 브라이언은 한국의 진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었고 그에게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며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브라이언 맥도웰은 명령에 불복종한 군인이라는 것이고 그의 개인적인 사정이 어떻든 군인으로서 그는 규율을 어겼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브라이언의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가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내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해준다. 저는 이게 단순한 불복종일까 아니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일까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좋은 기자라는 것은 알지만 지금은 객관적이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맥도웰의 사연이 아무리 감동적이라도 그가 법을 어겼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책상으로 돌아와 브라이언의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김말순 할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그는 모습, 미선 씨와 책방에서 찍은 사진. 이 모든 순간들이 한 사람의 진짜 삶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군법재판소의 데이비스 대위였습니다. 그는 맥도웰의 재판이 내일 열린다며 제가 참관하고 싶다면 자리를 마련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었습니다. 브라이언의 진실을 그대로 전해야 할까요? 아니면 편집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기사를 써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브라이언의 노트를 다시 한번 읽어내려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두 나라 사이에서 다리가 되고 싶다. 역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다리. 저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브라이언 맥도웰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
마이클이 원하는 방향과는 달랐지만 저는 제가 본 진실을 그대로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때로는 기자로서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라이언의 재판이 열리기 전 저는 완성된 기사를 편집실에 제출했습니다. 마이클이 불같이 화를 낼 것이 예상되었지만 저는 제 결정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브라이언의 진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길 원했습니다. 재판정은 숨막힐 듯이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브라이언 맥도웰은 단정한 군복 차림으로 법정에 섰고 그의 표정은 담담했죠. 저는 기자석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저는 이미 그의 삶의 조각들을 모아 그림을 완성했어요. 검사는 단호했죠. 맥도웰 상병은 명백한 명령 불복종의 죄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대는 규율과 복종을 기반으로 하니 이를 어긴 것은 군사적 기강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어요. 브라이언의 변호인은 그의 성실한 군 생활 기록과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강조했지만 명령 불복종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죠. 재판장이 브라이언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을 때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브라이언은 자신의 행동이 군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죠. 하지만 자신의 선택이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곳 한국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고 언젠가 양국을 이어주는 교량이 되고 싶었다고 설명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노트북을 열어 제가 쓴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죠. 브라이언 맥도웰은 총 대신 한국어 교재를 들었고 군사 전략 대신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다. 그는 자신이 속한 곳을 찾아 한국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불복종은 단순한 명령 거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곳,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을 선택한 결정이었다. 재판은 예상대로 진행되었어요. 브라이언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감형은 있었지만 불명예 제대는 피할 수 없었죠.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브라이언에게 다가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저를 알아보았어요. 김말순 할머니와 미선 씨가 연락해 주었다며 제가 자신의 이야기를 취재했다고 들었다고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진짜 이야기를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이 왜 한국에 남고 싶어 했는지 이해할지 의문이라고 했죠. 때로는 국적보다 더 중요한 소속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저는 브라이언에게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그것이 제가 쓴 기사의 핵심이라고요. 사람들이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들은 그의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될 거라고 말했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편집장 마이클의 분노를 예상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제 기사를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이것이 우리가 합의한 방향이 아니라고 지적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부드러웠죠. 하지만 이것이 강력한 이야기이고 사람들이 반응할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것, 즉 진실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죠. 기사는 내일 첫 페이지에 실릴 것이며 이것이 논란을 일으킬 거라는 점을 알아두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좋은 저널리즘은 때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말했죠. 사무실을 나오며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미선 씨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이 재판 결과를 알려주었고 불명예 제대 후에도 그가 한국에 남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그 질문에 확신을 갖고 답할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는 것.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신문 가판대로 향했어요. 워싱턴 포스트 첫 페이지에 제 기사가 실려 있었죠.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브라이언 맥도웰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 기사가 실린 지 단 하루 만에 엄청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브라이언이 꿈을 기억해요가 퍼져나갔고 이메일함은 독자들의 메시지로 넘쳐났습니다. 물론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군 기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브라이언의 행동을 비판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진심에 공감했습니다. 편집실에 들어서자 동료 기자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터커가 웃으며 제 기사 덕분에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편집장이 아침부터 전화 응대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하네요. 마이클은 제 책상으로 다가와 의외의 말을 건넸습니다. 좋은 기사였다고 칭찬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제가 옳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복종 사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정체성과 소속감에 관한 이야기였다고요. 그날 오후 브라이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기사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연락해왔고 심지어 한국 교육부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불명예 제대 후에도 한국에서 교육자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네요.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며 어떻게 결정할지 물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아직 모든 게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선과 함께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며 김말순 할머니도 돌봐드리고 박영자 씨에게서 요리도 더 배울 거라고 합니다. 이곳이 그의 집이니까요. 저는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워싱턴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브라이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 국적이 정체성을 결정하는가? 때로는 우리가 선택한 곳이 진정한 고향이 될 수 있는가?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브라이언의 새 출발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의 작은 대학에서 그는 미국 문화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봉사활동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을 도왔습니다. 미선 씨와의 결혼식은 작지만 따뜻했고 김말순 할머니는 손수 지은 한복을 선물했습니다. 아현동 공동주택 뒷마당의 벤치에 앉아 브라이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그가 심었던 고구마 덩굴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가끔은 불복종이 더 큰 충성을 의미할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명령에 불복종했지만 그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속한 곳, 자신이 필요한 곳을 선택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기사의 마지막 문장으로 담았습니다. 브라이언 맥도웰은 총 대신 수첩을 들고 전략 대신 사람을 선택한 병사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명령에 반대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 연결되길 바랐던 한 청년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후에 저널리즘 상을 받게 되었지만 저에게 가장 큰 보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진실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청량리역 근처 시간의 책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미선 씨는 이제 이곳을 브라이언과 함께 운영하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한국과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이것이 브라이언의 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이라고요. 저는 창가의 자리에 앉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브라이언 맥도웰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사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소속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때로는 규칙을 어기는 것이 더 큰 진실을 위한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에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국경은 지도 위에 그어진 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의 연결은 그 어떤 선보다 강합니다. 브라이언이 한국에서 찾은 것, 그것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진정한 소속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